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13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과제물 제가 지지난주에 레포트를 냈는데 여러분들 레포트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그 레포트는 앞서도 말했다시피 그 우리 그 시험 성적에 들어가는 그런 레포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제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인지치료와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우리 책에는 261페이지이네요.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우리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3주와 14주 차에 걸쳐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할 텐데요. 인지치료와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를 오늘 13주차에 강의를 합니다. 그럼 우리 책에는 10장과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은 교류 분석이고 14장은 아마 실존주의 상담 이론일 텐데요. 요 두 개는 좀 뛰어넘고요. 그리고 15장과 16장을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도 다루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좀 상담 심리가 이 이론들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이번에 이렇게 조금 좀 깊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에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인지치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치료의 개요와 인지치료를 창안하신 분이 베익이라는 심리학자인데요. 베익의 생애와 인지치료의 발전 과정, 인간관, 그리고 주요 개념, 상담의 목표와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상담 기법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인지치료의 개요인데요. 인지치료는 환자의 문제를 인지적인 용어로 요약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펜을 좀 해서요. 그래서 인지치료는 건강한 치료적 동맹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하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치료적 동맹을 맺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치료적 동맹이라는 말 앞에서도 계속 썼었는데요. 이건 뭡니까? 어느 상담이든 간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치료적인 끈끈한 라포 형성을 통한 치료적 동맹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지치료는 상호협력과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합니다. 예, 어느 때부터인가 어때요? 우리가 그쭉 상담 이론들을 해왔는데 어떤 이론에서부터 갑자기 뭡니까? 굉장히 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상호 협력하고 그래서 치료자 내지는 상담자의 어떤 지시적인 거라든가 상담자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상담의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강점 이런 것들에 아주 이제 중요한 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치료는 목표지향적이고 문제중심적인 치료이다. 목표지향적이면서 어떤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뭘 했나요? 현실 치료와 그리고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지 치료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지 치료는 지금 여기의 상황을 강조합니다. 예, 이 지금 여기에 대해 상황을 강조하는 그런 상담 심리학들이 현대에서는 굉장히 대부분이 다 뭡니까?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대상관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과거의 양육자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그걸 찾아내는 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반면에 뭡니까? 인지치료라든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배운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근대사회를 이후에 현대로 오면서부터는 뭡니까? 지금 여기 목표지향적이면서
그리고 과거 중심적인 게 아니라 목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환자가 내지는 내담자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적인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치료는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우리가 이제 교육이 그 주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우리가 불안하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상담자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여러분들 뭐 상담자는 지시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교육이 주는 어떤 효과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이다. 인지치료는. 그리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있고, 단기적이면서 한시적인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계속 이제 단기적인 치료들이 많이 나오죠. 인지 치료도 그렇고, 앞에 있었던 뭡니까? 해결 중심 치료라든가, 현실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단기적이고, 좀 한시적인 그런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치료는 구조화된 치료이다. 그리고 환자가 자신의 역기능적인 사고와 믿음을 식별하고, 평가해서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거다. 예, 역기능적인 사고, 역기능적인 신념, 역기능적인 믿음, 다음에 이어서 배울 그 비합리적인 신념,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인지치료는 사고라든가 기분이라든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치료의 이제 이론적인 특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발전 과정은요, 백이 1921년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러시아 유태인 이민자 부모의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5남매 중에서 2명이 유아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2명이나 잃고 난 이후에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반면에 백은 차분한,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차분했고,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우울하고 애착할 수 없었고, 좀 과잉보호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은 아동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신도 몸이 안 좋아서 백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석을 자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형이 베개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거의 뭡니까? 질식해서 죽을 뻔한 이런 이제 공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질식 공포로 인해 가지고 터널 공포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7세 때는 사고로 이렇게 팔이 부러져 가지고 감염이 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어머니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는 걸로 해서 좀 거기에 대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수술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 지속적인 공포,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백의 생애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백이라는 인물의 이 인지치료를 창안한 백이라는 이 인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생애와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있으면 인지치료의 어떤 그 원리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모델을 배우게 될 텐데, 왜 이제 이런 그 인지치료를 창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의 인간관은요, 인간을 사고에 따라 행동과 감정이 결정되는 존재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감정,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에는 장애마다 각기 특수한 내용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가 만약 있다면 어떤 자동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울증이라는 정신장애가 있다면 어떤 그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울한 생각으로 바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안해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울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일종의 정보 처리 및 인지 구조의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건데, 인간은 어떤 그 인지치 그 정보 처리, 뇌에서 이렇게 정보가 탁탁탁 처리되는
어떤 이제 하나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구조 관점에서 인간을 정보 처리하는 뭐 이런 하나의 좀 구조화된 어, 사고의 어떤 구조화 이런 것들로 이제 인간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에 대해 자각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인지를 수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인지적인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가설을 체계적으로 시험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내가 그래서 너무 부정적이어서 내가 우울해지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면 그걸 수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인간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이 인지치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인지 모델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인지 모델인데 인지 모델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어떤 자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자동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동적인 사고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에 의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 반응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생리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감정이라고 하면은 뭐 우울해진다거나 불안해진다거나 아니면 분노의 감정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게 인지 모델인데 이 인지 모델 의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아주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사건이 있어요. 복도에서 인사를 했는데 상대는 분명히 나를 본 것 같은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상사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자동적인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서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고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나 찍혔나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 분노, 우울,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과 우울의 감정과 불안한 감정 이 세 가지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난 찍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분노, 우울, 불안 중에서 불안의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이 상사라고 한다면 상사라고 한다면 뭐 나 찍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뭡니까? 한편으로는 상사가 아니라 만약에 부하 직원인데 내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의 감정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 저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울의 감정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우울의 감정은 뭡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우울한 감정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사건은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생각은 다 다르다라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모델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은 자가 나를 못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다시 연락해가지고 아까 지나갔는데 내가 아는 척 했는데 혹시
나를 못 봤나? 뭐 아까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왜 아는 척 안 했지? 라든가 아니면 뭐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바빴는가 보다, 다음에 뭐 또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든지 라든가, 아주 그냥 이걸 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정서적인 반응이.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행동도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또 있겠지. 지나가면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연락해가 너 왜 그때 전화 왜 아는 척 안 했어? 라든가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잡아놓고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막 혼을 낸다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로 뭐 제대로 물어본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인지적인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친구가 그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근데 부재중 전화가 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잊어버려가 그걸 보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날, 그래서 이제 부재중 전화가 오면 대부분 다 이제 연락을 해주는데, 근데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내 흉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다, 뭐 내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뭐 기분 나빠서 그렇다거나 아니거든요. 그냥 바빠갖고 못 받았을 뿐이고 깜빡 잊어버렸는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 친구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고? 분노의 감정 내지는 우울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감정이든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노와 우울, 이 두 개가 이제 약간 이제 분노와 함께 약간의 우울함,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렇게 지한테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인 사고고, 이제 인지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최영희 연구소장, 최영희라는 이분이 그 인지치료의 대가,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지치료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상황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과 감정, 자동적 사고 이랬는데, 상황은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때요? 이 감정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자동적인 사고인데요. 불안이라는 이 사고는 위험이나 해로움을 예견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기대가 무너졌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거나 나의 실수라든가 나의 실수 이런 게 있으면 분노,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감, 우울감이 이제 느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자동적 사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동적 사고는 인지치료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생활 사건, 예를 들면 시험에 실패했다,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 데 대해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을 바로 자동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실패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각자 한번 우리 이 수업을 듣는 교육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조금 덜 했네라든가, 아니면 운이 안 좋았다라든가, 내가 모르는 문제만 다 나왔네,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이제 지금 이제 학생들도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쳤잖아요. 그럼 중간고사에서 나는 이제 시험을 너무 못 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거의 못 적었어요. 자, 이럴 때 어떤 생각하나요? 그게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어렵게 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시험을 좀 망쳤네, 뭐 다음에 기말고사 잘 치면 되지 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분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시험을 잘못 쳤다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걸 못 쳤다고 한다면은, 아, 내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못했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다음 시험에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 좀 더 잘 열심히 해서 이걸 좀 만회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아마 제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 자동적 사고는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특정한 감정이나 행동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 자동적 사고는요, 극단적이거나 부정확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전화를 안 받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전화 오겠지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렇더라도 아, 깜빡했는가 보다. 그럼 내가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든가 이렇게 이제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 정말로 내가 싫어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바빠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는데도 전화를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로 중요한 전화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 시간 날 때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건 다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 사고는 그래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도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도식은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에 반응하는데 사용되는 세상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들의 연결망을 인지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는 데이트 식사를 위해 좋은 레스토랑을 검색해서 애인을 초대하고 꽃을 준비하고 메뉴를 미리 찾아두었다가 설명해주고 음식을 주문한 다음 뭐 이렇게 이제 인지도식,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 요런 도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주의나 이해, 해석, 대처에 영향을 준다. 다양한 상황마다 인지도식이 있다.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핵심 신념보다 상위 개념이다.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인지도식이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핵심 신념이라는 게 또 있고요. 기저 신념, 이제 역기능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267페이지부터 자동적 사고 해서 267페이지 인지도식,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스키마라고도 하고 쉐마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스키마, 쉐마라고 하는데 어떤 그 사물의 구조나 관계를 일정한 견본으로 표시한 그림, 이런 걸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레스토랑 해가지고 뭐 꽃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각본을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지도식이고요. 핵심 신념은 인지도식 안의 핵심 신념이라는 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노력해도 되는 게 없어. 이런 게 이제 핵심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고 분명히 말로 표현되지는 않는 거다. 대신에 역기능적인 신념, 요거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와 가까워진다면 그는 나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거절할 거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거절할지 어떨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역기능적인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비합리적인 신념하고 앞에 역기능적인 신념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나는 그에게 착하게 대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적인 사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매개신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너무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지도식은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환경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경제적 파탄, 부정적인 생활 사건, 시험에 대한 낙방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있어요. 나는 안 돼라는. 그러다 보면 인지적인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흑백 논리라든가 과잉 일반화, 개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인 오류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인지적인 오류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지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지적인 오류를 해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죠. 바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안, 뭐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예, 요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동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반응,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인지 모델입니다. 인지 모델인데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해서 해서 핵심 믿음이 생깁니다. 핵심적인 신념, 스키마 이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스키마에 의해서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자동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반응이 생긴다. 그래서 이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겠고 행동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인지 모델이다.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지적 오류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인지적인 오류들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흑백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과잉 일반화, 선택적인 요약, 뭐 과장화와 가소화, 개인화, 잘못된 이름 붙이기, 책에 보면 독심술, 점치기, 감정적인 추론, 임의적인 추론, 파국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흑백적인 논리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를 들면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성공 아니면 실패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뭔가 그 허가이면 백으로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은 아예 때려치워라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흑백 논리적인 사고.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래도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과잉 일반화 이걸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하나의 인지적인 오류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한번 시험을 망친 학생이 난 공부에 소질이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일반화. 그리고 선택적인 요약인데요. 어떤 학생이 만약에 발표를 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청중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소수의 청중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내 발표, 뭐 내가 너무 뭔가를 못한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선택적인 요약이죠. 과장화와 과소화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있다. 그럼 나한테 나의 잘못 몇 가지와 잘한 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잘못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칭찬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이런 게 이제 과장화와 과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 개인화는 친구가 나와 함께 길을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삐걱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내 탓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 내가 친구가 나를 만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개인화죠. 그러니까 자기 탓으로 너무 심하게 돌리는 거. 이런 걸 이제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이름 붙이기. 이거는 낙인 찍기, 딱지 붙이기라고 합니다. 내 내성적인 만약에 특성이 있다.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그러면은 내성적이라는 이런 이름이 아니라 급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성격이 조금 뭐 내성적인 건데 그걸 급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 아니면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뭐 일중독자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낙인, 잘못된 이름 붙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심술. 독심술은 독심술은 여러분들 충분한 근거도 없이요. 보면 딱 보면 내가 안다. 뭐
이렇게 해서 근거도 없이 친구에 대해서 난 네 마음을 다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독심술이고요. 점치기, 이거는 미래를 미래 예측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는 항상 우울한 운명을 뭐 타고난 거야 라든가, 그래서 치료는 결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점치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추론 있고, 임의적인 추론, 뭐 파국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재앙화라고도 하고, 파국화는요, 어떤 뭐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네 인생이 끝장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파국합니다. 시험 한번 망쳤다고 해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오류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인지적인 오류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적인 그런 잘못된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다, 바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생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12가지 인지 오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대평가 가서 다른 말, 약간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죠. 재앙화, 파국화,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거,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 이게 이제 흑백 논리죠. 명명하기, 딱지 붙이기, 이거 낙인 찍기, 감정적인 추론, 정신적인 요과, 선택적인 추상하는 거, 독심술, 지리짐작하는 거, 지나친 일반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죠. 지나친 자기 탓, 뭐 이런 것들, 개인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2가지 인지 오류, 12가지 더 많겠죠. 이제 이름 붙여서 12가지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11가지의 인지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뭡니까? 인지적인 오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나도 지나치게 일반화하기도 하고, 자기 탓으로 너무 많이 돌리기도 하고, 또 지레짐작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 인지적인 잘못된 인지 오류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뭐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자동적인 사고, 그래서 가끔씩 우울하기도 하고, 또 가끔 뭐 분노도 하고 불안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감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타당성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책 보면 그 274페이지에 있어요. 인지타당성. 백과 에머리가 어떻게 했냐면 평가하는 걸로, 나의 사고는 나를 생기있게 하는가? 나는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기분이 더 나아졌는가? 나의 사고는 현실적인가? 나의 사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사고는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AFROG 라고 해서요, 인지타당성 평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요런 이제 인지타당성을 정하는 5단계 과정, 요런 것, 요런 이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A 다시 FROG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고는 나를 즐겁게 하는가, 생기 있게 하는가, 그리고 feel이라고 해서 기분이 더 나아졌는가. 내가 어떤 그 사고를 하게 되면 그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어떤 사건에 내가 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인지치료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 사고들이 현실적인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위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지 않으면 나의 사고는 역기능적이고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사고를 한번, 만약에 이제 상담 내담자가 왔을 때 내담자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하게 하는 거죠. 나의 사고는 나를 생기게 하는지, 그리고 기분이 더 나아지는 생각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더 기분 나아지는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만약에 다 예라는 답이 안 나오면 나는 뭔가 역기능적이고 사고에 왜곡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사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라는 답이 나오나요? 네,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 인지치료의 기본 목표는요,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사고의 편견이나 인지적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목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요? 예, 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목표부터 새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